네, 프리마켓 시장 먼저 짚어봤습니다. 하나증권의 김호균 부장이었고요. 자, 본격적인 시장의 시그널을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포커스의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시장의 흐름을 관통하면서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시그널 포커스, 투자자들이 절대로 놓쳐선 안 될 신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리마켓 온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시그널입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자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했는데 주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좀 나가나 싶다가 힘을 못 쓰는 모양새인데요. AI가 거품이라는 걱정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변에 또 다른 악재가 부상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반도체 업황이 꺾였고 이는 결국 미국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은 아닌지 정확한 시장의 시그널을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숫자로 떠드는 반도체 전문가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진짜 반도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주환 박사님 나오셨고요. 또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냉정한 승부사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프리마켓 온 저희 첫 번째 문을 열어준 두 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어떤 주제를 고를까 하다가 사실 시장의 여러 시그널들 중에서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 분모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반도체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로 저희가 꼽아본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흔들리는 엔비디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박 이사님. 예. 엔비디아 실적이 처음 나오고 좀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 시장의 예상치를 다 웃도는 실적을 내놓긴 내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주가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예. 거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분을 보고자 하는 시장 상황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여기서 뭔가 좀 부족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때도 있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쁜 점을 뭘 받느냐? 그 부분은 마진율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마진율이 점차로 떨어질 거라는 것은 이번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작년에도 내년에 그랬었고요. 굉장히 높은 마진율에서 점차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과점 또는 독점적인 시장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AI 가속비를 샀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채우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마진율이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핑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면에는 아마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예전처럼 마진율의 기울기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이제 박사님께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평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그 향배가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AI형 반도체라는 시장을 열었고 주도하고 있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그동안 이끌어왔는데 뭔가 이상 신호가 난다라고 자꾸 걱정을 앞서서 하는 건지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연초에 특히 이제 설 연휴 때 하필이면 R1이 출시가 되면서 네. 지금 사실은 뭐 나스닥에서 지금 엔비디아 뭐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규모가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16%가 빠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작은 기업들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8% 빠지는 게 한 2, 3일 그 후에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은 작년까지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엔비디아는 거의 제왕적 위치에 있다. 독과점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AI 시장이 끊임없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 하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시장 지배력 같은 것들은 한동안은 거기를 뭐 위협할 만한 위해를 가할 만한 기업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작년에 주가 끌어올리는데 상당 부분 일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아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장은 계속 커지는 건 맞지만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계속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는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칩을 가지고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필적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AI를 발표를 해버렸고 네. 그러면서 젠슨왕 CEO도 사실은 엊그저께 있었던 우리
실적 발표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 분에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앞으로 독점적 지위와 마진율이 좀 낮아질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시장이 커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돼야지 좀 더 AI 시장 전체가 더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굉장히 정답이고요. 그게 이제 시장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 맞는 얘기인데 투자자들은 사실은 아직은 못 받아들이겠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조금은 더 그런 달콤한 시기가 오래됐으면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현실을 지금 바로 다가온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특히 어젯밤에도 주가는 사실 어제는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 때문에 그런 측면이 컸다고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IT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촉발돼 있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서 단지 엔비디아 개별 기업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환 박사님께서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이게 이제 패권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대한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초반엔 확실히 엔비디아가 확고한 점유율과 높은 마진으로 시장을 움켜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R1, 딥시크의 충격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명제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은 충격이 된 건 맞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전체가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기업 하나가 아니라 백악관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보통 M7이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사실은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었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드웨어는 아시아에서 제조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파워라든지 설계만큼 미국이 최강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딥시크는 더 좋지 않은 칩을 가지고 알고리즘의 우수성 때문에 비슷한 성능을 냈다라는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네. 더 이상 소프트웨어 파워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의 충격이었었고 또 하나는 아주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한테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아닌 엔비디아만큼의 좋은 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AI에 쓸만, 특히 추론에 쓸만한 칩들을 만들 만한 기업들은 좀 있단 말이죠.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네. 어차피 제조는 TSMC가 해줄 거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의 이제 시장 조금씩 바뀔 것이냐 아니라는 우려가 미리 선반영이 됐다고 보는 건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업이 독점적 시기에는 뭐 10년, 20년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거는 과거에 어떤 산업의 역사를 보더라도 다 변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이제는 놔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주가 급락이라든지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네.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좀 합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도 미국 위주의 미국 주도의 유동성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EM이나 유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시장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 핵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올랐고 고평가되었던 반도체와 기술주 위주로 조정을 좀 겪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과거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신기술이 발전을 했을 때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네. 처음에는 하드웨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B2B로 처음에는 발전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하드웨어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B2C로 상용화되는 과정을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 2024년도에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으면서 엔비디아뿐이 없는 것처럼 계속 갔었을 때는 일종의 하드웨어가 성장을 하고 하드웨어 위주로 간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상용화되면서 이제 실생활에 이제 우리 B2C로 와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 오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그 중간에 하드웨어의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을 겪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딥시크가 출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도 박사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거구나를 시장에서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1월 20일 날 딥시크 발표했거든요. 그 주에 엔비디아가 15.8% 하라 그랬어요. 딥시크 영향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역량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젠슨황 CEO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동안에 호퍼에서 블랙웨어를 왔고 이제 울트라 블랙웨어를 이제 앞으로 이제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TSMC의 패키징 관련돼 가지고 뭐 기한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수주해 보면서 좀 축소한다, 투자를 축소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먼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블랙이라 울트라를 조기 출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야 우리 문제 없어 이 얘기를 계속 하지만 당연히 그 엔비디아나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기술만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 발전의 단계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처럼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나 시장의 움직임이 이러는 것이지 제가 볼 때 그러면 AI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 아이가 이제 지금 끝나가지고 이제는 끝이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주환 박사님이 여러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상을 젠슨 왕처럼 입으셨어요. 검은 자켓을 상징하는 젠슨 왕처럼 오늘 입으셨는데 젠슨 왕이 실적 발표 때 했던 얘기 사실 시장의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 해준 것 같거든요. 걱정했던 거 차기 칩에 대한 대량 생산 내부 결합 문제 해결됐냐. 매출로 보여줬고 수요 폭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 보면은 다음 먹거리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좀 선반영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젠슨 왕이 발표했던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새로운 건 아닌 거죠. 이미 다 예상됐던 거고 이미 로드맵 발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정도였기 때문에 네. 뭔가 시장에서 주가 폭발적인 반응을 이뤄게 되려면 항상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다든지 예상치 못했던 뭔가 좋은 것들이 선물같이 딱 등장했을 때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작년부터 다 예상이 되었던 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실적에 좋게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번 CES도 그렇고 이번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더 이상 보여줄 카드가 없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CES가 굉장히 기조연설하면서 기대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방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들고 온 게 블랙엘도 아니었었고 루빈 칩의 프로토타입도 아니었었고 게이밍 컴퓨터에 들어가는 고급 칩세트 지포스였단 말이죠. 네. 이것이 더 이상 이제는 AI 관련해서 보여줄 만한 카드가 당분간 없다라는 것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를 했던 게 이제 피지컬 AI, 물리적인 AI를 들고 나오면서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차세대 먹거리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 맞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 얘기해 보면 그게 상용화돼서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한테 상당한 매출의 비중이 발생하기에는 10년도 짧다.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캔디데이트는 뭐 잠재력은 있지만 당장 엔비디아의 올해와 내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의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는 것 이상의 더 이상은 아직은 보여줄 게 없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받았고 네.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도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 듣고 싶었던 얘기에 멈췄다는 얘기가 어떻게 주가에는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빅테크들 AI 인프라 투자 거의 끝났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일단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차했던 거를 취소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전해지면서 이상하다라는 해석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센터도 투자를 하고 나서 일정의 이제 수명 기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투자를 하기까지의 그 패턴, 기간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겁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연말까지 되면 이제 2년 동안 투자가 지속이 된 거고요. 투자가 일단 제 생각에 연말까지 되면은 1차 목표했던 전환 수요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들이.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것이냐, 특히 추론과 관련한 것들이 네. 거기에 따라서 추가 투자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세팅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도 아직 안 된 것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 올해 투자되는 것들은 시간이 네.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교체 수요라는 건 완벽하게 셋업이 끝나고 네. 충분히 이제 활용해서 상용화되고 나서도 일반적으로 사실은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나 어떤 PC 같은 건 수명이 한 5년 정도 보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한동안은 굉장히 뭐랄까 이게 수요가 좀 급감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 번 투자가 그렇죠. 폭발 기간.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투자에 조금 보수적으로 이미 진행을 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그냥 신문에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만 가지고 이제 흔들렸던 분들은 올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네. 투자에 대한 마인드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기사님,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AI 랠리 네. 그리고 AI 투자에 대한 거품론 항상 이게 논쟁거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주환 박사님 말씀 들으면은 일종의 캐즘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예. 성장통 같이 맞습니다. 캐즘에 접어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정확히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장통이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엔비디아 주가,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6월 20일 날 140달러였어요. 네. 6월 20일 날 140달러인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엔비디아만 주장 얘기했지만 올해 1월 7일이 15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작년 말에 AI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피크아웃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AI 반도체 하드웨어 쪽의 피크아웃을 계속 논했던 것이지 AI 전체의 흐름 자체가 피크아웃이고 이제 끊겼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 이 AI 이 시대에 하드웨어 쪽이 주춤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서 그쪽에서 각광을 받는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부분은 저도 한번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가 진짜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저는 전에 한번 제가 앵커님께 이런 걱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캐즘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깊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늘 해왔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상품화되고 서비스화 되면서 개인들의 우리들한테 깊숙하게 들어오는 그 단계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요번에 아까 박사님 말씀 주시기를 하드웨어 쪽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계속 주었던 거에서 실제로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로봇이고 자율주행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 주시기를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까지는 시간은 아직 멀었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이만큼 와 있어.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공백에 저는 이제 주식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주가가 멈춰서 박스권으로 등락하면서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흘러내리면서 그 사이에 기간을 있어야 된다면 참 이제 곤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캐즘이 굉장히 성장통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좋은 거죠.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어떤 상품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AI 등장이 이전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거는 2차 전지 관련되었거든요. 전기자동차. 그래서 한 2년 정도 굉장히 급격한 랠리가 있다가 네. 캐즘이라고 할 만한 우리가 캐즘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네. 지금 거의 3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캐즘이 올해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2차 전지도 생각보다 그 캐즘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AI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근데 사실은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만이 AI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생태계는 아니니까 네. 결국에는 딥시크라는 기업도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하는 AI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 결국은 챗 GPT를 하는 오픈 AI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의 기업인데 이제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타임이 오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왜냐하면은 물리적인 설비 투자들을 작년과 올해 사이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 설비 투자한 것들과 장치 산업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진짜 돈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고민들이 많이 될 거고 네. 그거는 결국엔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플랫폼 기업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기업들 중에 누가 이제 두각을 나타낼지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현재 AI의 수준이 사실 일반인들이 단순한 작업을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하는 데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PPT까지 만들어주고 회의록까지 다 작성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가 지금 저는 판단을 한다면은 얼마 전에 아는 기자분이 이제 어떤 회사 내에서 언론사 내에서 이제 특별 TFT를 해가지고 챗GPT 유료 모델을 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예측했던 거를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면 나한테 리뷰를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네. 보면은 이걸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고 뭔가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0점이었어요. 완전히 틀린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3배가 된다라는 등. 아. 한미일 공조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제재를 할수록 한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등. 제가 볼 땐 정말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정말 비싼 돈을 내고 써야 되는 전문가 수준에서 쓰기에는 현재 AI의 수준은
정도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아예 안 쓰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오류만 저한테 입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반도체 전문가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가능한 수준은 그냥 월 $20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가 아닌 분들이 쓰는 정도인데 그 수익만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던 것들을 수익을 투자비로 뽑아낼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고민이고 그래서 결국에 B2B 쪽에서 아마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가 됐든지 뭐 아니면 자율주행다 될수든지 근데 그런 것들의 상용화까지 지금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간이 바로 1년 이내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그 기간이 조금씩 길어질 텐데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은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 새로운 것들에 눈에 띄는 것이 생긴다면은 자금이 순간적으로 쫙 트랜스퍼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눈여겨보면서 투자할 때도 좀 저희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결국 칩 시장이 우리 예전에 휴대폰도 하드웨어 성능 경쟁하다가 이제 결 무의미해졌지 않습니까? 네, 네. 변별력이 별로 없어졌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옮겨갔는데 AI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좀 투자 포인트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좀 옮겨와 보죠. 아마 박사님 아마 이 질문 한 몇 천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AI 시대 한국 반도체 위상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리더십도 바뀌었고요. 삼성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던 그 지위가 이제 내려왔고 하이닉스가 새로운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죠. 한국의 위상은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초등학교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다시 드립니다. 네. 시청자가 좋아하는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냉정한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되게 냉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작년 12월인가요? 젠슨 황 CEO가 뭐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파트너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어나운스들이 많이 있으면서 근데 한국 기업들의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하이닉스도요? 전혀 안 나오니까 그 기자가 한국 기자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정확치가 않은데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그냥 메모리 부품 업체잖아요. 지금 욕할 뻔 순간 네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 세계 AI 생태계에서 보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냉정한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TSMC가 없으면 팹리스잖아 엔비디아가 네. 아예 본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칩을 못 만드니까. 네. 근데 SK 하이닉스의 메모리는 여차하면 마이크론 거 쓰고 여차하면 삼성 거 쓰고 이게 충분히 스위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 결국에는 HBM으로 인해서 전체 칩셋의 성능이 좋아진 건 맞죠. 기존의 GDDR 썼을 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전체 칩셋에 갖고 있는 퍼포먼스의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좋게 해주면 나는 땡큐지. 하지만 너네들이 뭐 여기에 기여도가 몇 %나 되겠어라고 물어보면 한 5% 되겠지라는 게 제가 그 뉘앙스에서 읽었던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현재 AI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평가일 것 같기도 합니다. 박 기사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냉정하시네요. 5%라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전문 기술적인 부분보다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장을 그냥 무작정 폄하하기에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텔, CPU는 인텔이고 GPU는 뭐 엔비디아다. 네. 그래서 우리 메모리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끌고 왔으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쪽을 계속 가져가는 부분이 맞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 생태계로 계속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즉 저도 엔비디아 생태계라고 하네요. AI 생태라고 해야 되는데 그 생태계 속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역할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버용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올해 들어서는 엔비디아보다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낫고 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더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딥시크 이후에 그 전에 사실 나왔던 얘기는 에이식 얘기 나왔고 맞춤 반도체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딥시크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모두 다들 맞춤형으로 반도체로 가겠구나. 빅테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쪽으로 지금 변화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만 먼저 얘기를 드린다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추정을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엔 추정을 해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간다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좀 질문을 안 주셨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여의도의 증권가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올해 2025년도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그러면 다 SK하이닉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HBM입니다. 이 메모리 시장의 HBM의 전체적인 비중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HBM을 추종해야 되고 HBM 없이 안 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을 어느 정도 쫓아가고 어느 정도로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가에 주가에 좀 달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주환 박사님, 삼성전자는 언제 HBM을 제대로 엔비디아의 그 망할 놈의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하는 겁니까? 사실은 워낙 외신에서 특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납품 시작했다는 얘기도 간간히 들리고 있고. 아, 이제 못 믿겠어요. 이제는 공시로 나오지 않는 이상 못 믿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는 지금 HBM 3.2까지 양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5세대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 네. 지금 4세대, 5세대를 콜테스트 통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거긴 해봤자 이미 늦은 시간장이고 거기서 뒤늦게 해봤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만약에 올해 안에 삼성전자 뭔가 획기적인 반전을 이루려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 6세대 HBM4가 아마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내년 초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젠슨 왕이 최태원 회장이 만나가지고 당겨달라고 해서 6개월 정도 당겨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올 하반기 정도에는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6세대 HBM 콜 테스트 엔비디아 통과할 때 네. 거의 동일한 시기에 삼성전자 제품이 통과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의 상당한 부진들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트리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말고요. 파운드리로서는 삼성전자 입지가 이제 바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잘하면은 좋아지겠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HBM이나 D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파운더리 문제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오픈 AI 샘 알트먼도 계속 와서 어쨌든 뭘 같이 해보자고 손은 내미는 것 같은데 삼성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뭔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건지 확고하게 뭐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 같아요. 오히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 봤을 때는 인텔이 미국의 굴지의 팹리스 기업 세 군데로부터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1.8리터, 1.6나노 제품에 대해서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누가 지금 시제품 테스트 중이다라는 얘기는 기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걸로 봐서 파운더리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게 맞는 거죠. 심지어는 아직 양산 시작도 하고 공장을 짓지도 않은 라피더스조차도 고객들의 문의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1.8나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스로 보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제 세 개라고 말씀 주신 게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하고 AMD가 지금 공동 테스트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또 뉴스가 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뉴스들 가만히 보면은 TSMC 공장이 엔비디아가 전체 캐파에서는 애플이 25%를 가장 많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더 만들어 달라고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TSMC가 못 만들어 줘서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못 만들어주고 있는데 TSMC가 그럼 삼성전자가 거기 사양이 좀 낮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일부분을 삼성전자에 좀 요청을 해서 삼성전자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면 그냥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야, 진짜 못하는구나, 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안 되는 부분이 그 진짜 좀 속 시원하게 뭐가 안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선생님? 돈이 안 되는 겁니까? 투자금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운이 나쁜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운은 지금 파운더리 신생업체인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렇게 시장이 열려 있는데 왜 TSMC가 지금 물량이 없어서 이거 네. 헉헉거리는데 네. 누구든지 만들 수만 있으면 물량이 확 몰릴 수 있어요. 시장 점유율 20% 찍는 거 1년도 안 걸릴 것 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인텔도 그 삼성전자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현실은. 답답하네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D램이나 낸드를 만드는 거는 산업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반도체 제조업이거든요. 네. 파운더리는 반도체 서비스업이에요. 같은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이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간극이라는 거는 거기 루비콘강 한 강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 파운더리 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D램 메모리 만들던 사람들 쫙 모아놓고 한 곳에 사업을 이제부터 내 파운더리 해라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반도체 제조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너네 오늘 서비스를 해라고 했던 거죠.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현대차가 야 우리 자동차 잘 만들잖아. 우리 이제부터 운송업도 해볼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물류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파운더리와 이게 디램이나 랜드에 맞는 것의 그 차이가 이만큼이나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시작할 때.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상태까지 와버리니까 10년 이상 지나가니까 후수습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규모가 커져버리니까. 그럼 뭔가 다리를 끊고 새로 시작을 하거나 삼성전자에서 아예 떼서 별도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과감한 결단이 없는 한 정말 TSMC 이거는 같은-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약간 거의 탑 경영자 수준에서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 밑에 전문 경영인 수준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이 업계 최초로 했다는 GAA 이런 공정 방식의 접근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GAA 방식은 결국에는 TSMC도 따라갈 거고요. 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됐다라는 게 사실 딱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같이 반도체를 어쨌든 만드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죠. 제조업이라는 거는 딱 규격이 있어서 내가 만들어서 이마트에 진열을 하는 거예요. 싸면 사가요. 아니면 조금 맛있으면 사가요. 이게 반도체 제조업이죠. 디램과 낸드. 네. 그래서 삼성전자 그걸 잘하는 기업이고 그러면은 파운더리는 뭐냐? 서비스업이라고 했잖아요. 수제. 이거는 반도체 완전히 양복을 만드는 거예요. 맞춤형 양복. 와서 치수를 재고 당신이 원하는 원단이 뭡니까? 네. 몇 년도 스타일의 복고품을 원하시나요? 최신형 단추를 몇 개를 달까요? 주머니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부터 상의를 해가면서 만들고 가봉을 해보고 마지막에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약간 또 수정을 가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게 파운더리인데 이거를 그냥 공장에서 과자와 라면을 잘 만든다는 사람이 양복을 만든다고 해서 쉽진 않은 얘기인 거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 이게 단기간에 극복하기엔 좀 어려운 허들들이 있는 건데 이 지금쯤 아마 인식을 했을 거예요. 이런 허들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은 파운드가 너무 규모가 커졌어요. 삼성전자가. 네. 작을 때 같으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좀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과감하게 쳐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파운더에 그렇게 매스를 대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길어지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TSMC와 삼성전자 DNA가 다른 게 뭐냐 파운드리에 있어서 과거에 TSMC가 이제 초창기에 막 기술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손을 내밀었던 게 스타트업들 되게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어떻게 협업, 서비스 정신이죠. 협업을 통해서 만드는 수제로 맞추는 이 노하우를 쌓아왔던 것들이 밑거름이 됐고 거기에서 계속 진화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의 TSMC의 견고한 이 점유율과 기술력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삼성전자한테는 스타트업이 가면 메모리가 워낙 잘 나가니까 소위 그냥 만나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때 그 출발점이 달랐던 게 오늘의 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HBM은 못한 거네요. HBM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예, 거기서 메모리 만들어 달라는 거 해준 아니에요? 거예요. 예, 해달라는 약간 거잖아요. 맞춤형에 가깝죠. 메모리치고는 가장 맞춤형의 예. 성격을 많이 갖고 그렇죠. 있는 게 HBM 칩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하고 지금 보면 HBM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엔비디아하고 협업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HBM 칩을 결국에는 기판에 꽂아가지고 GPU랑 다 전체로 칩셋을 만드는 건 TSMC잖아요. 네. TSMC랑 협업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TSMC랑 삼성전자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이미 퍼사하게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하우를 하이닉스센스에 주는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팁 같은 것들을 삼성전자는 절대 안 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게 하는 하나의 원인 중에 될 수도 있는 거죠. 박 이사님,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는 사실 전에 파운드리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막 이런 것과 함께 예.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9만 원 갈 수 있는 여러 조건들, 네. 선결 조건들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였죠. 네. 지금 보면 파운드리를 단기간에 사실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쉽지 네.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 삼성전자 최종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나 상단도 네. 레벨을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올해 계속 낮추는 거고요. 그냥 뭐 제 의견보다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올해 삼성전자의 타겟 프라이스가 72,000원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매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거기에는 파운드리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메모리에서 DDR5 가격이 저점을 찍고 약간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 중국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는 HBM의 일정 부분 쫓아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기대,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72,000원 정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특히 뭐 엔비디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엔비디아의 총 매출액 그리고 OP,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하고 삼성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하고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걸 해보면은 엔비디아가 당연히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고평가되는 이유를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 기대치가 있고 지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어떤 수주를 따와가지고 20% 이상에서 주가 이렇게 하지 않죠. 타겟 프라이스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한계를 정해놓고 타겟 프라이스 정도를 지금 잡았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여의도에서도 각 증권사에서도 그 정도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환 박사님, CXL 같은 거는 좀 HBM 대체할 삼성만의 독특한 무기가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CXL은 하나의 제품이 아니거든요. 메모리 제품이 아니고 일종의 메모리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약간 그 인터페이스 같은 역할이라서 여기에서 붙은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소켓을 만들어가지고 네. 흩어져 있는 메모리들을 하나같이 써서 굉장히 효율성과 용량도 늘리고 빠르게 해주는 거라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CXL 같은 것들은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상의 이 자체가 뭔가 메모리나 HBM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어요. 한국 반도체 시장과 관련돼서 어쨌든 TSMC의 동향을 저희가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하나 소식이 나온 건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1,000억 달러, 14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입니다. 뭐 이게 트럼프의 압박이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전략적 시장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거는 TSMC의 위상이 더 한층 높아진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그 다음에 궁금하실 게 뭔지 좀 예상이 돼서 네. 그럼 한국 기업들도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게 맞느냐?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TSMC에게만 해당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안 지어요.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거기서 저어가지고 미국도 반도체 수출해야 돼요. 도로 대부분 상당 부분을. 수출이 아마 수입보다 많을 거예요. 미국이 네. 의외로.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서 맞는 그럼 제조 원가는 더 싸기라도 한가? 그렇지 않겠죠. 한국계에 비해서 한 40~50% 비쌉니다. 그럼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다시 외국으로 판매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략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TSMC는 다르죠. TSMC 같은 경우는 고객이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거기서 해서 본인이 이제 나중에 패키지까지 하면 그냥 미국 본토에 풀리면 되는 거니까 고객이 일단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TSM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조 원가가 대만보다 분명 비쌀 거거든요. 네. 미국. 그러면 가격 올려받으면 돼요. 아, TSMC 네. 가격 올린다고 비싸서 딴 뭐 삼성 거 살래라 할 기업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기업만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럼 삼성이 테일러시에 짓는 지금 파운드리 신규 공장은 역할이 뭐가 돼야?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서 고객을 충분히 확보를 하면 투자 비용에서 또는 뭐 제조 원가에서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뭔가 고객과 가까우니까 많은 일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같은 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아마도 유혹도 좀 있었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게 영향이 있지만 길게 보면은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과연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일감을 TSMC 걸 많이 뺏어와서 미국 공장 가동률이 100%가 되는 게 1, 2년 안에 가능할까? 완공되고도 계속 가동률이 뭐 50%, 40%라면 그냥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공장을 우리는 공격적으로 하는 전략을 따라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반도체 섹터 프리마켓 온 첫 시간으로 한번 짚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기 뭐 내일의 주가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산업 전체의 지형도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정할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그널을 잡아본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대체거래소도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부터 대체거래소가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소위 이제 3시 반, 오후 3시 반 이후에도 애프터마켓이 이제 생기게 됐죠. 박 이사님, 예. 애프터마켓이 이제 공식 출범을 했으니까 네. 우리 시장도 뭔가 많이 달라지겠죠?
저희는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증권사 물론 직원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일이 좀 네. 많아졌는데요. 일단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뿐이 안 하고 있고요. 그것도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거래가 뭐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사설업체라서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런 대체거래소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IT 회사 3~4개사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인된 대체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라진 게 뭐냐?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 지금 미국 시장 보면은 미국에 애프터마켓 있고 프리마켓 있고 거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사이에서 종목의 등락률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시장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KLX 우리 거래소 시장하고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내 전체 잔고의 평가액은 KLX 종가 기준으로 평가액입니다. 그 시장에서만 사고팔고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서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있으면은 종가는 KLX 종가 기준으로 산정을 다 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장중에 보니까 예. 이 KRX랑 예. NXT랑 예.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예. 그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비트라지가 또 택시 있어서 단타 거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래소 간의 약간 그 가격 차이로 인한 그런 새로운 기법도 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렇겠죠.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시장을 봐야겠죠. 거래소에서하고 여기에 차이가 막 생겼어.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다양하게 좀 더 긴 시간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우리는 전 끝나버리면 대응 못 하잖아요. 네. 그 뭐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이런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리마켓 온 첫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이제 프리마켓 온 보시면서 미국 프리마켓 그리고 또 우리 애프터마켓 잘 대응해 보시고요. 시장을 관통하는 또 시그널 포커스까지 정말 잘 봤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50분을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온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